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배울 내용은 시큐어 코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시큐어 코딩을 바로 배우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시큐어 코딩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했고, 일단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Secure Coding in C and C++라고 하는 책을 구매를 하셔서 보면은 가장 좋고, 아니면은 뭐 제가 시험을 낼 때는 대부분 PPT 위주로 내기 때문에 PPT랑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을 열심히 참고를 하셔서 그 부분만 준비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큐어 코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어로는 저희가 보안 프로그래밍이 저희 이번 과목의 이름이 되는 거고, 이거를 그대로 영어로 옮기게 되면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체나 아니면 사회에서 부를 때는 보안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보다는 시큐어 코딩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큐어 코딩이 필요한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이시잖아요. 3학년이면 1학년, 2학년 때 아주 간단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정도는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할 때 사실은 보안 프로그래밍 하나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이 보드 자체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애플 서비스를 만드는 서비스가 제대로 여러분들 의도대로 나오는지만 봤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요즘에는 보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 서비스를 예를 들어 볼까요? 햄스터를 모니터링하는 아두이노로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햄스터를 여러분들이 인풋을 주게 되면 햄스터 상태가 어떻습니다, 이런 정보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공격자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 여기랑 여기 중간쯤에 공격자가 들어가서 지금 사용자가 햄스터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은 집의 주인이 없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집주인이 장기적으로 햄스터를 자주 확인한다, 그러면 이 집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도둑을 들어도 쉽게 집을 훔칠 수 있겠구나, 이런 약간은 좀 가장되긴 하지만 이러한 스토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 개인정보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이용을 하면은 그게 왜 중요해지고 왜 잘 관리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카카오톡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가지 밴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인스타그램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전부 다 개인정보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표방해서 내가 A가 아니지만 A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그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큐어 코딩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큐어 코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어 코딩이란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특정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하는 일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네요. 첫 번째, 소스 코드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한다.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짜면은 여러분들이 의도한 거는 보안 취약점을 전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보안 취약점이 노출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안 취약점을 제거할 때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론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이 서비스를 제대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안을 덧붙여서 이렇게 개발을 했다라고 치면, 지금은 이렇게 뒤에 보안을 붙이기보다는 보안은 서비스하고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서비스랑 보안을 함께 이렇게 개발을 한다. 그래서 함께 개발을 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본다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시큐어 코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전에는 시큐어 코딩이 중요하냐 안 하냐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공무원 되시거나 하실 때도 어떤 코딩을 하시면은 그 코딩이 시큐어 코딩이 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하셔야지 그걸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쓰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윈도우즈 비스타라는 버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실패 버전이에요. 실패 버전. 윈도우즈는 XP 그리고 7 그리고 10이 가장 성공한 모델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외의 모델들은 전부 다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보다 약간 한 10년 정도 느리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2012년 12월부터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시큐어 코딩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창의 이름은 Running with Seizure라고 적혀 있네요. Running with Seizure라는 것은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뛰고 있죠? 뛰고 있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보니까 가위죠. 가위를 들고 뛴다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미국 수거로 Running with Seizur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시큐어 코딩을 안 했다라는 것은 그 금지되어 있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얘가 소프트웨어에 취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달리기를 하면서 이런 가위를 들고 뛰면 안 되듯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시큐어 코딩을 감안을 하셔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W32 블라스터 웜이라고 해서 2003년 8월 12일에 발견된 웜 바이러스입니다. 이 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를 컴퓨터를 감염을 시키는데, 보시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인터넷에 연결된 패치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랜섬웨어 바이러스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랜섬웨어에 걸렸던 케이스가 2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게 워너크라이라고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너크라이죠. 이게 이거랑 비슷한 건데 사용자는 이 랜섬웨어를 깔겠다라는 전혀 의도가 없었으신 인터넷에 연결된 여러분 어떤 특정한 기능,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됐던 공유 폴더 기능이 어떤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 취약점 때문에 그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되고 공유 폴더가 돼 있는 케이스에서는 이게 모두 감염이 되었던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800만 윈도우 시스템이 웜에 감염이 됐습니다. 웜에 감염되면 여러 가지 뭐 컴퓨터가 제대로 된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컴퓨터가 제대로 동작 안 하면은 매우 화가 날 텐데 뭐 이게 금융권이 된다든지 아니면 병원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컴퓨터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경제적 피해액을 살펴보니까 약 500밀리언 달러 이거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3,600억 정도가 추산이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뭐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는지 살펴보면 일단 해당 컴퓨터가 감염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염이 안 됐으면 뭐 윈도우즈 오토 업데이트에다가 그 블라스트라고 하는 이 원 바이러스를 이쪽 레지스트리 파일 속에 저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아마 될 건데 그 일반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컴퓨터 시작할 때 컴퓨터 로딩이 좀 걸리잖아요. 그 로딩 하는 동안 얘가 막 세팅을 여러 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세팅을 하는 동안에 저절로 여러분들은 아무런 클릭을 하지 않고 엔터를 치지 않았지만 얘가 저절로 실행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레지스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윈도우를 시작을 하면 얘가 오토 업데이트를 통해서 얘 파일을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일은 이 원 바이러스를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 IP 주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IP 주소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IP 주소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컴퓨터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죠. www가 인터넷. 그러면 얘네들이 연결이 되면은 정보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오려면은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택배를 보낼 때, 택배를 받거나 보낼 때 뭘 하죠?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그 두 가지 정보가 무조건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가 오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컴퓨터만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걸 IP 주소라고 하고 IP 주소를 무작위로 만들게 되는데 무작위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IP는 특정한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통해서 무작위로 만들어서 해당 주소로 뭐 이거랑 동일하게 뭐 컴퓨터를 감염시키는데 여기서 보낼 때 쓰는 거는 TCP 포트 135라고 합니다. TCP라는 것은 통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쓰는 하나의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TCP가 있을 수 있고 프로토콜도 여러 개가 있어요. UDP가 있고 이런데 일반적으로는 TCP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뭐 네트워크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 같고 뭐 TCP, UDP가 그럼 뭐냐?
그럼 그거는 비슷해요. 그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죠?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지나가던 사람한테 미국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미국인이 그냥 무시하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토콜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미국인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하고 뭔가 연결점을 찾으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프로토콜은 영어라는 매개체가 있겠죠. 그 영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대화를 시도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컴퓨터 TCP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포트 135 아까 전에 말했던 IP 주소가 있는데 그럼 IP 주소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 그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는 컴퓨터를 아파트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아파트 자이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자이 아파트 여기를 주소를 자이 아파트가 IP 주소라 치면은 포트는 호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1001호 1001호네요. 1001호라 치면 1001호라 치면 1001호 이게 포트인 거죠. 포트 컴퓨터에. 그러니까 IP가 이렇게 크지만한 하나의 주소고 이 안에 실제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마다 하나하나의 호수가 있고 하나하나의 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이렇게 전송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원래라면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이 들어가서 피해를 입히면 안 되지만 피해를 입혔다. 이거는 DCOM RPC라고 하는 취약점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은 어디에서 발견이 되고 있냐면 윈도우즈 XP 혹은 윈도우즈 2000이라고 하는 버전에서 발견이 됐던 취약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취약점들이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쓰고 계신 스마트폰, 아이폰을 쓰실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쓰실 수 있는데 매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 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데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죠. 뭐 A라는 기능을 켰는데 A라는 기능이 알고 보니까 뭐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접근하면 안 되는 권한들을 접근한다든지 그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버전의 그 기능이 나올 때마다 이런 취약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험성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위험성 평가 적혀 있죠. 그럼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험 칠 때 족보 같은 거 보시듯이 족보를 보면은 왠지 이 교수님이 이전에 냈던 거랑 비슷하게 낼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면은 족보를 보면은 뭔가 시험에 대해 알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도 비슷하게 족보를 보는 거야. 족보를 보고 얘가 위험하겠구나 하면 얘를 대비를 하는 거고 그래서 타입을 보고 만약 이 공격이 일어났을 때의 코스트가 얼마나 큰지 얘가 뭐 공격했는데 뭐 아무런 임팩트가 없다 그러면 뭐 굳이 준비할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의 잠재적 공격을 확인한다. 이거는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공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르고 있는 위협,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뭔가 새로운 보안 취약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치면은 그런 위협 평가를 하는 거죠. 뭐 요즘에 가장 트렌디하게 말하는 거는 그 인텔 칩 있잖아요. 인텔 칩. 인텔 프로세서 상에서 얘가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뭐 캐시를 쓰고 뭐 아웃 오브 오더 뭐 이런 거 쓰는데 이런 모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인텔 칩이 빠르게 했는데 이게 보안 취약점을 발생시켰던 케이스들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협 평가 그리고 현존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또 보니까 얘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보안적 문제가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보수적으로 평가하면 약 10만 개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2010년 한 해에만 확인된다는 거죠. 이 숫자가 줄어들진 절대 않고 계속 늘어나죠. 왜냐하면 갈수록 컴퓨터랑 연결되는 세상이 되니까. 그리고 보안 사고는 한 해 약 40만 건씩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이버 사고라든지 사이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